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총선을 2달 앞두고 이른바 공천 시즌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표심 회복에 집중하고 있는 국민의힘. 특히나 야권 운동권 출신 현역 의원에 맞서서 얼굴들을 배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뉴스큐에 초대했습니다. 네, 명절에 아프거나 다치게 되면 문연 병원 찾기도 쉽지 않죠. 이럴 때 응급처치법을 알아두면 심각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도 막힘이나 기름 화상 등 명절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대처법 함께 살펴봅니다. 네, 수요일 뉴스큐 국회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진들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서병수, 김태워 의원에게 지역구 변경을 요청한 데 이어서 이번엔 또 다른 영남권 중진이죠. 조혜진 의원에게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에 출마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른바 험지 출마를 통한 인적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민주당에서는 공관위원장발 문재인 정부 인사 용퇴론에 내홍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광열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모두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죠. 네, 국민의힘이 당내 대표적 PK 중진 서병수 김태우 의원에 이어 영남 3선 조혜진 의원에게도 험지 출마를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김해 지역에 나서달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부산과 양산, 김해 등 이른바 낙동강 벨트로 불리는 영남권 내 상대적 야당 강세 지역에 무게감 있는 인사를 전면 배치해 거점 탈환을 노린다는 취지입니다. 영남권발 중진 희생을 고리로 고강도 인적 쇄신의 폭을 더 넓힐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장동혁 사무총장은 친윤 핵심이나 중진의 추가 험지 차출 여부를 두고 옮겨간 지역에서의 경쟁력 등을 고민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정치 경력이나 권력과의 친분이 컷오프 기준은 아니라면서도 깨끗하고 이기는 공천이 중요하다며 인적 쇄신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공천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공정한 공천을 할 겁니다. 그걸 제가 보장합니다. 이게 비주류 의원님들한테만 그런 요청이 몰린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차차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네, 민주당은 이른바 친문 용퇴론과 관련한 내홍 재연 조짐이 감지됩니다.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현 정부 탄생 원인을 제공한 분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거듭 요구하는 것을 두고 친문 인사를 중심으로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혼란스럽다며 차라리 콕 집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 같은 반발 움직임에 친명 핵심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친명 대 친문은 왜곡된 프레임이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설 연휴 이후 통보가 예정된 현역 의원 하위 20%의 당내 비주류, 비명계 의원들이 얼마나 포함될지가 내용 확산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네, 총선 비례 위성정당 출범과 관련해서도 여야의 움직임 전해주시죠. 네, 범야권 비례정당 추진 계획을 발표한 민주당은 박홍근 의원을 단장으로 본격 실무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비례의석 일부라도 소수정당, 시민사회와 나눌 방법을 찾겠다며 위성정당 창당을 거듭 사과했습니다. 동시에 근본적인 책임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의석을 독식하려는 국민의힘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히려 여당은 위성정당을 통해서 비례의석을 100% 독식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해도 괜찮고 상대방은 절반도 하면 안 된다. 이런 태도 결코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른바 조국 송영길 신당 등 어느 정치 세력까지 통합형 비례정당에 포함할지와 함께 이 비례대표 순번 배분이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야권 군소정당에서 소수정당 비례 순번 교차 배치와 지역구 단일화 등을 제안한 가운데 지난 총선처럼 민주당을 뺀 범야권을 일률적으로 앞순번에 배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찌감치 비례 위성정당 당명을 정한 국민의힘 역시 오는 15일쯤 창당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영입 인재 가운데 비례대표 출마 희망자들을 위성정당으로 보내는 방안과 함께 정당 기호 상위 배치를 위한 현역 의원 꿔주기 역시 재현될 거란 관측인데요. 불출마 언급 현역 의원이 아직 많지 않은 만큼 컷오프 대상 의원까지 보내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 이와 함께 지난 총선 당시 위성정당 공청 잡음 재발을 막기 위한 이 위성정당 대표 인선 역시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제3지대 상황도 알아볼까요?
네, 준연동형 선거제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제3지대 역시 본격적인 몸집 불리기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제3지대 세력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출마자를 함께 심사하자는 통합공관위 회의가 오늘 오후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이 호응한 가운데 이낙연 신당 합류를 거부한 조응천, 이원욱 의원이 이 가교 역할을 자처하는 만큼 이 빅텐트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물론 이 통합 공천보다는 제3지대 통합을 사이에 둔 이견 조율이 먼저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만큼 이 통합의 주도권 등을 둘러싼 내부 기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KBS와 진행한 신년 대담이 오늘 밤 10시 방송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용산 집무실에서 박장범 KBS 앵커와 인터뷰를 했고 KBS는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란 제목으로 1TV를 통해서 100분간 방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방향을 밝힐 예정이며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역대 대통령 초상화 전시실 등 용산 청사 곳곳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 측이 신청한 보도 전문 채널 YTN의 최대 주주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단 미디어 분야 전문 경영인을 대표로 선임하고 보도와 편성 개입을 금지하는 등 10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통위가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 유진 ENT를 YTN의 최대 주주로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이동관 전 위원장 당시 구체적 투자 조건과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승인을 보류한 지 2달여 만입니다. 방통위는 다만 보도 전문 채널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해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10가지 조건을 함께 달았습니다. 우선 YTN의 대표이사를 미디어 분야 전문 경영인으로 선임하고 사회이사와 감사도 유진그룹 측과 관련 없는 독립된 인물이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최대 주주에 유리한 보도나 홍보성 기사를 강요하는 방식 등으로 YTN의 보도와 편성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YTN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여러 달았습니다. 불리한 자산 매각이나 내부 거래를 금지하는 동시에 배당금도 YTN을 위해서만 사용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앞으로 5년 동안 400억 원 규모 재원을 추가 투자하겠다는 유진 측 계획도 잘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는 그러면서 이런 조건 등을 포함한 유진 측의 계획 이행각서가 성실히 지켜지는지 매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그 확약서 조건을 위반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승인 연계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 등을 통해서 그 책임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것이고. 이로써 지난해 10월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로부터 YTN 지분 30.95%를 3,199억 원에 낙찰받은 유진그룹 측이 YTN의 최대 주주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유진 측은 YTN이 뉴스 전문 채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에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YTN은 윤석열 정권이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5인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가 현재 2인 체제로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 체제로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결정하는 것은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이미 한 차례 보류된 유진그룹 승인에 대해 방통위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고 무심사 승인을 했다며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방통위의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과 관련해서 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는 방통위가 언론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독립성을 파괴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해서라도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이 정권의 목리를 국민들과 함께 깨 부수겠습니다. 오늘 YTN 매각은 그저 일개 기업의 언론 인수가 아닙니다. 권력과 자본이 결탁한 특혜 매각 범죄이고
할 수 있는 모든 일 다해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언론 정책에 맞서 싸울 겁니다. YTN을 공영체제로 돌려놓기 위해서 어떤 길싸움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비수도권 의대 정원의 60% 이상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보건복지부가 이같이 밝힌 데 대해 대학별 정원을 결정하는 배정위원회도 아직 구성되지 않아 확답할 수 없다면서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을 원칙으로 다각도로 검토해 대학별 정원을 배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대학으로부터 의대 정원 수요를 받은 뒤 4월 중하순까지 대학별 의대 배정 정원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통해서 증원을 통해서 10년 뒤 의사 10,000명을 확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증가한 의사들이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여러 정책으로 이 필수 지역의료 의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강제성 있는 대책 없인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장관님은 피한성 정재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금 인기가 있는 과들을 앞자를 줄여가지고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이른바 피한성 같은 인기과로 몰리는 현상은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대학병원 전공의 모집 결과 피부과 같은 인기과는 정원을 훌쩍 넘긴 지원율을 보였지만 소아과 같은 필수 과목은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 과목을 선택하는 의사가 늘면 다행이지만 인기과에 더 몰릴 거란 우려도 큽니다. 주요 병원이 수도권에 몰린 상황에서 지역의 의사를 남게 하는 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에 5년 동안 10조 원 넘게 투자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면 해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런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있는 병원으로 그리고 필수 의료 분야에 의사들이 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파격적인 조건에도 의사 구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이 많은 상황. 일본처럼 강제성 있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방의 의사는 5억 원을 줘도 오지 않습니다. 일본은 자치의대 대학 설립과 지역 정원 제도를 아주 과감하게 시행을 해서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사 수가 늘면 지역 필수 의료 분야도 확충되는 이른바 낙수효과 주장도 나오지만 그 효과는 미미할 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는 퇴직한 시니어 의사 인력을 활용해 지역 필수 의료에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는 있지만 실제 지역 필수 의료 강화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네, 그리고 정부의 의대 정원 대폭 확대 계획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한 의사협회가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저녁 긴급 상임이사회와 온라인 임시총회를 잇따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어제 정부 발표 이후 의사 회원들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의협이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 지으면 이후 파업 시기와 방식에 대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전공의협회도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의장은 SNS에서 2,000명 증원은 해도 너무 지나친 수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의 집단행동 금지 명령 등의 유감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공의협의회는 오는 12일 저녁 임시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4월 총선 이제 60여일 앞두고 여야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운동권 청산과 또 민주당의 검찰 독재 청산이 첨예하게 맞붙는 가운데 거대 양당 대진표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함께 총선 큐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여쭤보면 최근 며칠 언론 보도 보니까 영등포 을로 교통정리 끝났다 이렇게 확인되고 있던데 맞습니까?
뭐 교통 정리가 끝났다는 의미가 네.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영등포 을로 출마 의사를 표시를 하고 네. 또 예비 후보로 등록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 뭐 언론에서도 네. 뭐 거의 한 달 반 정도 전부터 제가 영등포 을로 나간다고 다 네. 보도가 된 적이 있죠. 아, 그러면 그 선택은 장관님께서 박 전 장관께서 하신 건가요? 당의 요구가 있었던 건가요? 뭐 이건 뭐 워낙 이제 많이 그 이야기가 되어서 네. 뭐 숨길 수도 없고 예. 원래 제가 아시다시피 그 분당에 네. 출마를 그 계획을 했고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 또 사는 곳도 20년 이상 분당에 살고 있었고 근데 한 벌써 한 2달쯤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당이 강서구청장 그 패배로 상당히 이제 어려웠지 않습니까? 뭐 그 무렵부터 당의 지도부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른바 좀 우리가 좀 되찾아와야 될 것, 뭐 보통 험지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도전지라고는 표현을 쓰던데 어떻든 그런 곳에 좀 살신성인 또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뭐 여러 차례 강력하게 받았던 것은 사실이고 뭐 저도 고민 끝에 저희 개인적인 정치적인 그런 스케줄도 중요하지만 네. 또 당인으로서 이번 이런 국면에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그렇게 해서 뭐 마지막에는 흔쾌히 그 영등포을 출마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아, 개인적인 정치 스케줄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개인적인 정치 스케줄만 놓고 봤을 땐 왜냐하면 부산에서 재선을 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사신 곳이 또 분당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흐름이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영등포 을이 좀 나오긴 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만 생각했으면 어떤 선택이 가장 아니 인지상정으로 아무래도 이제 출마하는 사람은 뭐 당선이 제일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또 분당은 상당히 저희들한테 좀 유리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영등포는 지금 12년 동안 계속 야당에게 빼앗긴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마음이 좀 약간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편한데 갈 수가 있는데 지금 내 개인 사정만 따질 때는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이 했던 건 사실이고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죠. 네. 개인적으로는 영등포을이 유리하진 않지만 좀 더 끌리는 곳은 있었지만 분당을 지역이라고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당의 상황을 고려해서 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셨다. 아까 험지라는 표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언론에선 대체로 이제 험지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또 영등포 을 같은 경우 또 격전지라고도 봐요. 왜냐하면 이전에 보수 또 의원들이 하기도 했잖아요.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 그래서 격전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스스로는 어떻게 좀 규정하고 계세요? 영등포 을 지역을. 하여튼 뭐 쉽지 않은 곳이다. 그러나 제가 한 40일 정도 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돌아본 느낌은 이번에는 충분히 할만하다. 이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2년이 되었으니까 상당히 그 영등포 주민들의 그런 갈증, 변화에 대한 그런 갈망 이런 걸 많이 느꼈고 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면은 뭐 그런 주민들 좀 갈증에도 충분히 응답을 할 수 있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니까 만약에 이제 박민식 전 장관께서 이번 총선 결과가 낙관적으로 나온다면 역기성 도전 사례에서 성공 사례가 된다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뭐 보통은 이제 뭐 영남권에서 뭐 서울로 이렇게 올라와서 올라온 사례도 드물고 또 성공한 사례도 드물다고 들었습니다. 또 정치란 영역에서 새로운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뭐 저는 한테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지역구 질문들을 좀 처음이라 그런데 이게 경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영등포 을 같은 경우 당협위원장이 지금 이제 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뭐 매일같이 거기서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당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절차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조금 그 후보 결정은 지켜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윤 정권의 파이터 이런 표현도 쓰셨던데 어떤 의미인지 여쭤보고 대통령과도 좀 오랜 인연이 있는 걸로 알고 저희가 있거든요. 장관직 내려놓으실 때 뭐 특별히 당부나 격려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그냥 그 원래 제가 정치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총선에 출마하는 거는 원래부터 다 대통령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예. 그러나 뭐 나왔을 때 열심히 해라 이런 뭐 덕담 정도는 있었지 네. 뭐 그 이외에 좀 더 이렇게 세밀한 뭐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따로 열심히 특별한 해라. 당부는 없었다. 네, 파이터란 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니 저는 뭐 제가 상당히 이렇게 부드러운 그 캐릭터인데 네. 지난번에 아마 그런 것은 보훈부 장관 할 때 여러 가지 그런 이슈에서 예. 뭐 좀 그냥 두루뭉술하게 나간 것이 아니라 네. 제가 소신 그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네. 그런 뭐 보수 지지자들 분들 사이에서 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따 좀 후반부 질문인데 말씀하신 대로 국가보훈부 초대 장관이란 직함을 이제 갖고 계시거든요. 이제 경력인데 이번 총선 앞두고 그런 말씀하신 이념 논쟁, 지난해 굉장히 우리 사회 뜨거웠던 논쟁 한가운데 계셨거든요. 주무 장관으로서 그런 어떤 경험이 이번 총선 앞두고 글쎄요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조금 힘든 좀 과정이 될까요? 아니 이념 논쟁이 아니라 이념 논쟁하면 뭐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는 네. 분들이 계신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말하는 이념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 민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야말로 탁상공론 이런 것은 우리가 하지는 않아야 되죠. 네. 그렇지만 나라의 방향을 정하는 문제, 네. 나라가 지금 왼쪽으로 갈 것인지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 상당히 이제 이거는 절체절명의 그런 그 과제다라고 네. 하면은 이런 것은 다 민생 그 자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언제든 언제 어느 때라도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지금도 또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절대 양보할 생각이 없고 또 제가 보훈부 장관으로서 네. 그런 일을 한 것이 뭐 좀 에피소드입니다만은 영등포을 그 선거 운동 과정에서도 예. 상당히 많은 분들이 네. 그 박수를 쳐 주신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때 그 장관직 할 때 그런 경험들이 네. 박수를 쳐주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제가 뭐 말씀이신데. 예. 국회의원을 이제 지난번에 한 2번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만나면은 뭐 옛날에 국회의원 한 거는 말씀을 안 하시고 보훈부 장관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세요. 네. 사실 그 말씀하신 논란이 두 가지 아닙니까? 정일성 기념사업 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제가 기사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추모식에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홍범도 장군. 그렇죠. 추모식에 이제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또 우원식 의원이 철회하지 않은 게 또 아쉽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던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홍범도 흉상 그 논란 부분은 상당히 제가 네. 저희들은 억울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은 예. 시종 일관 홍범도 우리 독립지사, 우리 건국지사이기 때문에 예. 나라가 그분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최대로 예우해야 된다. 네. 처음부터 강조했고 제가 추모식도 가고 또 봉오동 전투 전승식에도 참여하고 네.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죠. 예. 그런데 홍범도 그 흉상 이전 논란은 사실은 국방부 또 육사의 소관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국방부 그 육사에서 나온 이야기가 어느 때부터인지 이거 뭐 보훈부가 나선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의 그런 속도 막 하려고 하는 걸 보훈부에서는 조금 지금에서 태클을 걸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당시 그게 시점에서? 팩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보훈부 직원들은 우리 홍범도 지사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오해를 받는지 좀 상당히 뭐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 예. 또 지금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정률성 부분은 네. 그것은 논란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것은 대한민국의 방향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념 논란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 정률성 역사공원 관련해서 네. 우리 국민 세금이
100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 자체가 민생 문제죠. 네. 그래서 결국에 광주시에서 사실상 백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은 뭐를 말하느냐. 광주 시민들조차도 그 정률성 역사공원을 지지 못하기 때문에 한 것이죠. 아니 이수신 장군도 아니고 네. 또 안중근 우리 의사도 아니고 광주시에서 그렇게 존경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들이 네. 독립지사다 또 우리 6.25 참전 호국 그런 영웅들이다 또 민주화 뭐 열사다 얼마나 많습니까? 네. 아니 굳이 그렇게 중국으로 귀화를 해서 6.25 때 우리 국민들한테 총뿌리를 겨눈 사람을 그렇게 우리 국민 세금을 가지고 추모를 하는 게 이것이 맞는 일입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정체성, 대한민국 네. 방향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윤석 논란과 홍범도 이전 흉상 이전 논란 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윤석 논란은 또 강기정 시장을 포함해서 또 다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논쟁은 좀 차치하더라도 아니 일단 그 부분은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사실상 광주시에서 예. 백지화를 했지 않습니까?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사실상 뭐 정리가 좀 된 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기사를 찾아보지 못했는데 백지화로 이제 결론이 났다고 하셨으니까 나중에 찾아보기로 하고 네. 다시 돌아와서 흉상 이전 같은 경우 아까 태클도 걸었고 보훈부 차원에서 네. 그런 측면 말씀하셨는데 일단 야당 같은 경우는 그걸 철회하라는 거거든요. 그 입장에 대해서 물론 국방부를 향한 야권의 요구입니다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지금 아직 그 철회하고 뭐 이전하고 그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예. 지금 현재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있는 상태로 네. 뭔가 진행이 지금 이전이 되어야 그게 철회가 되고 하는 것인데 네. 지금 원래 원 상태로 그대로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거를 철회하라 또 이전하라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네. 지금 국방부에서 그 국방부 시설 배치, 재배치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네네. 뭐 조만간에 발표하지 않을까. 그 조만간이라는 것이 뭐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보훈부 장관 경험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마침 또 영등포 지역구 의원이 김민석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여당에서 이제 운동권 현역 의원을 향해서 이제 박민식 전 장관 등을 포함한 얼굴을 내밀고 출마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이념 논쟁이 만약에 출마 과정에서 경선 국면에서 총선 국면에서 계속 논란이 된다면 어떻게 좀 대응하실 생각인지. 왜냐하면 김민석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운동권 이념 얘기 굉장히 고리타분하지 않느냐면서 운동권 공격에 대해서 그게 바로 홍범도 이념 전쟁 수준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아니 제가 YTN에서 네. 예, 우리 김민석 의원하고 한번 토론을 한번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우리 김민석 의원께서 뭐 이념 고리타분하지 않나라고 하는데 네. 아 정말 뭐 말씀은 저렇게 하면은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뭐 많은 언론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김민석 의원이 그 이낙연 대표를 향해서 사쿠라 발언을 해서 많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이야말로 대표적인 그런 아주 그 이념 정치 이념 싸움의 예죠. 네. 정률성 공원 같은 것이 왜 이념 싸움입니까? 그거는 나라의 방향성에 관한, 네. 나라의 근간에 관한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자, 만약에 YTN에서 그렇게 토론이 열린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목 말고 또 어떤 질문을 좀 해보고 싶으세요? 아니 저는 네. 영등포 의뢰 뭐 당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할 때 제가 고민 끝에 받아들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은 박민식 개인의 박민식과 김민석과 박민식 그 개인의 어떤 대결을 넘어서 네. 대한민국이 갈 길이 뭐냐,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이 갈 길이 뭐냐에 대해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민석 의원이 운동권의 대표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 김민석 의원이 살아왔던 길과 또 김민석 의원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이것과 박민식이 살아온 길, 네. 그리고 박민식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은 저는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마침 국회의사당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실질적인 정치 1번지지 않습니까? 예. 영등포가. 이런 상징적인 지역에서 상징적인 인물 둘이 맞붙는다는 것은 뭐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도 뭐 최선을 다하고 다 할 생각입니다.
네, 자 운동권 청산,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총선의 기치를 좀 세운 대목인데 장관님도 운동권 청산이 시대의 정신이라고 보시는지 또 그런 선거 전략까지 포함해서 질문드리면 어떻습니까? 아니 선거 전략이다 정치 공학을 떠나서 네. 보통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되고 네. 또 어떤 장애물이 있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장애물이라는 부분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국가보훈부 장관 할 때 아주 강력 반대한 법안 중에 하나가 네. 민주화 유공자 법안입니다. 예컨대 그런 예를 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운동권 그 586 운동권 세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가장 그렇게 밀어붙인 법안이 민주화 유공자 법안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정무위에서는 강행 처리를 했죠. 아니 이름이 민주화 유공자 법안인데 네. 그렇게 반민주적으로 독재 형식으로 그렇게 법안을 처리하는 그 자체가 운동권의 행태를 보여주는 거죠. 저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뭐 그 현역 의원들 중에서 70명, 80명이 운동권 출신이다. 네. 이게 참 걱정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어떤 대한민국의 갈 길을 정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네. 그런 586식의 586 운동권 그런 마인드, 생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수십 명이 있어서 때로는 짬짬이가 되어서 자기들 기득권 챙기고 자기들은 민주를 위해서 독재 타도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국회에서 입법 폭주하는 거는 완전히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이거든요. 네. 완전히 내로남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희생했다라고 하면서 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슨 뭐 태양광 비리다 또 무슨 뭐 그런 각종 그런 이권에 연루가 되어서 네. 예. 그리고 지금 뭐 대표적인 게 송영길 그분이 지금 그 형사 기소가 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대표적인 운동권 상징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분도 뭐라고 합니까? 아, 내가 돈 몇 천만 원 받은 거 이게 뭐 큰 그거냐? 네. 아니 보통 우리가 선거 나가면은 10만 원, 20만 원만 받아도 그냥 당선 무효입니다. 네. 그럼 그런 분들 운동권 하는 분들의 그 사고 방식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책이 신양반 사회라고 네. 그 옛날에 아주 특권 양반 계급의 그런 사고 방식을 지금 586 운동권들이 네.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네. 자기들은 열애라는 거죠. 자기들은 특권 계급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네. 그 반론을 제기하는 입장에선 입법 폭주한 부분 또 아까 말씀한 송영길 전 대표 어떤 사법적인 부분 이런 게 개인의 문제인 거지. 이를테면 여권 안에도 운동권 출신들이 있는데 그걸 운동권으로 통칭하는 게 맞느냐라는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제 물론 그런 반론에 대해서 네. 저는 충분히 또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드러난 그런 야당의 그동안의 행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이른바 야권에서 그 인력의 그 리크루트하고 이제 그 해주는 걸 보면은 예. 누가 보더라도 운동권 그 586 세력이 거대한 저수지 같이 네. 형성해서 거기서 계속적으로 한 20년, 30년, 40년 동안 지금 그 우리 정치권의 야권의 주류를 형성해 왔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대한민국의 그 지금 미래, 지금 이런 디지털 시대, 네. 또 뭐 지금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이런 시대적인 과제를 그런 낡아 빠진 운동권 사고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예. 그 아주 과거 대행적인 분들이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초대 보훈부 장관이시고 또 현 정권의 성공을 누구보다 바라고 계실 텐데 총선이 사실 뭐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상황에서 오늘 밤에 신년 대담이 방송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담 이후 좀 반전의 좀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번 대담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도 뭐 그 어떤 형식으로 네. 또 어떤 내용으로 되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선거 뭐 초대 그 내각의 일원이었고 네. 또 제가 지금 예비 후보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갔으면 하는 그
걱정과 기대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지금 이제 계속 30%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아쉬운데 네. 또 기회는 많이 있다. 좀 더 우리가 겸손하게 노력하고 당과 또 정부 이런 원팀이 되어서 예. 뭔가 국민들한테 말로만 어떤 메시지만 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체감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속도감 있게 네. 빨리빨리 실행을 하게 되면은 뭐 한 2달 조금 더 남았지만 네. 또 대통령 지지율 또 당 지지율 충분히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바로 말씀하신 그 겸손의 대목, 국민 눈높이와 좀 관련된 대목, 총선 앞두고 여권에서 가장 고민이 많은 대목. 그래서 여권 인사들한테 매번 반복되는 질문, 김건희 여사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이번 대담 이후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한 좀 입장이 어느 정도 선에서 나올지 좀 언론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여권의 후보로서 좀 어느 정도 입장이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하여튼 이번 그 대통령 그 대담 계기로 예. 뭐 그 부분이 좀 깔끔하게 좀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것이 기대가 있고 예. 또 너무 사실 또 오랫동안 이렇게 질질질 이렇게 해와서 네. 국민들도 상당히 피로감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그런 전후 그런 경위를 네. 좀 진솔하게 원래 스타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 스타일이 뭐 이렇게 숨기고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예. 진솔하게 이렇게 탁 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뭐 국민들한테 그런 좀 진솔함이 제대로 다가간다면 저는 뭐 이번 그런 논란도 좀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럼 있습니다. 말씀하신 진솔함을 좀 표현하라고 직접 직언도 하시거나 그러셨나요? 지금 제가 이제 네. 뭐 예비 후보이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장관 하실 때 아까 좀 친밀하게 근데 접촉하셨다고 저기 하셔서 예. 그 내각 장관 할 때 뭐 정책적인 거로 자기 소관 부서 네. 뭐 그런 거로는 보고를 하지만 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사실은 그런 기회가 많이 없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출사표를 던진 박민식 전 국가본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영하 15도를 밑도는 최강 한파가 몰아쳤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설에는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낮 기온이 영상권을 유지하며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연휴 첫날부터 설 당일 아침까지 날씨도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에 안개가 짙게 낄 걸로 보여 좁은 시야와 함께 도로 위 살얼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날 오후에는 비 예보가 있습니다. 비와 눈이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에는 비가 아닌 눈으로 내리는 곳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저기압 후면으로 기압골이 남동진하게 되면서 10일 오후부터 11일 아침까지 경기 남부를 시작으로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로 차례차례 영향을 받으면서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후부터 연휴 마지막 날까지 귀경길에는 전국이 다시 쾌청한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바다 물결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제주도 부근 해상에는 높은 물결이 예상돼 섬 지역 귀경객들은 미리 선박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추석이 아니라 김민경 기자가 설 연휴 날씨 전망해드렸고요. 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최근 3년 동안 설 연휴 서울에서 화재 167건이 발생을 해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장소별로 보면 공동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전체 46.7%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와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발생 원인은 부주의가 88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두 번째가 전기적 요인이었습니다.
네, 설 연휴에 다치거나 아프면 병원에 가기가 어렵겠죠. 응급처치법만 기억해도 위험천만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5년 전 대전의 한 식당, 식사를 하던 한 남성이 갑자기 왼쪽으로 쓰러집니다. 자, 알고 보니 음식물이 기도에 걸리면서 숨을 못 쉬게 된 건데요. 때마침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에 나섰습니다. 뒤에서 복부를 압박하는 하임리 히법으로 이 남성 다행히 곧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자, 설 연휴에 명절 음식 먹다가 이런 일 자주 일어납니다. 소방청의 조사 결과 최근 5년 동안 설 연휴에 떡이나 음식을 먹다가 기도 막힘 사고로 환자가 이송된 경우는 연휴 기간 하루에 1명꼴이었습니다. 연령대는 대부분 60대 이상이었습니다. 자, 하임리 히법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뒤에서 감싸듯이 안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또 다른 한 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싼 뒤에 환자의 명치와 배꼽 중간 지점에 대고 이처럼 위로 밀쳐 올리는 동작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만약 어린아이라면 이렇게 하면 더욱 다칠 우려가 있어서 다른 방법을 쓰는 게 좋습니다. 머리를 아래로 향하게 하고 다리에 눕힌 뒤에 손바닥으로 등을 두드리는 등 압박과 또 손가락으로 가슴을 눌러주는 이러한 가슴 압박을 반복해야 합니다. 명절 요리를 하다가 기름 화상을 입는 경우도 적지 않죠. 자, 이럴 때 응급처치로는 흐르는 찬물에 다친 부위를 한참 동안 식히는 게 좋습니다. 자, 얼음팩과 같은 너무 차가운 냉각용품은 피부 손상을 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물집이 생길 정도라면 병원에 가셔서 의료진의 진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성묘나 등산 갈 때는 발목 염좌, 즉 발목이 삐끗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최대한 다친 발목을 쓰지 말고 붓기가 빠지도록 냉찜질을 하면서 부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이 올려두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러한 응급대처법 꼭 기억하시고요. 건강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공수처는 재판부가 손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점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어 양형도 부당하다며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당시 야권에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무소속 이성만 의원을 금품수수 의심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송 전 대표 등에게 2번에 걸쳐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또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300만 원이 든 돈봉투 20개를 뿌리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청년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악질적인 범행이라며 사규죄 법정 최고형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임혜진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다수의 전세 사기 피해를 불러와서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재판이죠. 이른바 인천 건축왕 남 씨에게 중형이 내려졌네요. 네, 맞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왕 남 씨가 1심에서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범죄 수익 115억 5천만 원을 추징 명령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도원 등 공범 9명도 최소 4년에서 최대 13년까지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일당이 사회 초년생이나 노인 같은 취약계층을 노리고 범행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한 데다 반성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또 이들이 주택 임대차에 대한 사회 공동체의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생존 기본 요건인 주거 환경을 침탈해
20, 30대 청년 4명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당은 지난 2022년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48억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고 과정에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피해자들의 사례를 읽으며 사기죄 법정 최고 형량이 너무 적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임차인들은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극악무도한 범죄에 형량 차이를 두는 건 억울하다면서 남씨뿐만 아니라 공범들에게도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또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보증금 반환을 미끼로 탄원서를 써달라는 등 남씨가 반성 없이 피해자들을 계속해서 이간질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피해자들의 전 재산을 빼앗고 삶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흔들어 놓은 이 가해자들에 대한 판결이 고작해야 15년입니다. 검찰은 이들 일당에게 전세 사기와 관련해선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는데 이번 선고와는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병원과 환자 수백 명이 공모해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보험금을 타내는 등의 수법으로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한 보험 사기 3건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등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병원과 환자 200여 명이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빼돌린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또 병원과 환자 400여 명이 고가의 주사 치료를 받고도 실손보험 한도에 맞춰 도수치료나 체외 충격파 시술을 여러 번 받은 것으로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 등도 포착됐습니다. 오늘 아침 7시 1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를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고 승용차가 모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행 도중 엔진룸에서 갑자기 연기가 났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법에서 맹견으로 분류하는 대형견이죠. 로트와일러가 40대 대리운전기사 부부를 공격해 심하게 다치게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리운전 고객 차에 실려있던 개가 밖으로 나와서 주인과 신랑이 하던 기사를 문 건데 경찰은 쌍방 폭행 혐의부터 적용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도로가에서 두 남성이 뒤엉켜 승강이를 벌입니다. 대리운전 기사 40대 A씨와 차주 B씨입니다. 남편 A씨를 도우며 차로 따라오던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 영상을 촬영하던 중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B씨 차에 실려있던 맹견 로트와일러가 밖으로 나와 A씨 아내를 공격한 겁니다. 와이프 머리채를 잡고 이제 물고 흔들고 끌고 가는 거죠. 와이프는 막 소리를 지르고 목 아프다 하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저를 누르고 그대로만 있었고. 개는 떼어내려는 A씨도 공격했고 손과 팔을 심하게 물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오도독 오도독 소리가 날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랬는데 이 사람이 아이씨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개에 물린 두 사람은 경찰 요청으로 출동한 119 구급차로 이송됐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3주가 지났지만 만신창이가 된 손에는 당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A씨와 B씨 두 사람 모두 쌍방 폭행으로 입건하면서 피의자로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차주 B씨가 자신도 부부에게 맞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최초 출동한 지구대에서 그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그걸 가지고 그걸 토대로 조사를 하는 거죠. 로트와일러를 맹견으로 분류한 동물보호법은 외출할 때 입마개와 목줄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무시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B씨 차량 블랙박스는 경찰이 확인했을 때 저장 기한이 지나 당시 상황은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A씨 아내 차에 찍힌 영상은 화질이 좋지 않아 사람만 간신히 구분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전부터 개 입마개와 목줄은 없는 상태였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맹견이 차량 안에 있을 때도 입마개를 해야 하는지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추가 조사 후 동물보호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네, 저렴한 한우를 지정 배송일에 배송해준다고 광고하며 대대적으로 판매한 한우 판매 업체에서 배송 지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배송이 언제쯤 이루어지는지 응대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구매자들은 사기를 당한 건 아닐지 마음만 졸이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맞이 특가 상품을 내세운 한우 판매업체 사이트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함께 설날 사전 예약을 하면 지정일에 배송해준다는 내용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자사 홈페이지뿐 아니라 대형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도 판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 사람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주문 버튼을 누르고 결제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주문한 사람들은 배송기한이 훌쩍 넘도록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심지어 보름 넘게 형방 끓이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설 명절 가족들과 먹으려고 주문한 한우가 연휴 전까지 도착할지도 불투명합니다. 너무 바빠서 그렇다고 해서 양보를 해서 생각을 해도 어떻게 늦어진다는 메시지 하나를 못 보내는지. 설날에 가족들 모여서 지금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빵꾸 나게 생겨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실제 해당 업체 홈페이지와 SNS 등에선 배송 지연에 대한 불만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화, 카톡 등을 통한 응대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사기인 게 의심될 지경이라는 게 피해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해당 업체 대표로 전화를 걸자 통화 중이라는 안내만 나올 뿐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통화 중입니다. 경기 안산에 위치한 해당 업체 측은 취재진과 만나 주문 물량이 많아 발생한 문제라며 연휴 전까지 배송을 마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고객 응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하며 신경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가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주문받은 물량만 15만 건. 기다리는 것 외에 손쓸 방법 없는 구매자들은 업체가 약속을 지키기만을 바라며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국내 3, 4세 어린이의 TV나 스마트폰 등 미디어 사용 시간이 세계보건기구 WHO 권고 기준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만 3에서 4세 어린이는 하루 평균 184.4분을 TV나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 등 미디어를 사용하는 데 썼습니다. WHO가 2에서 4세를 대상으로 권고하는 미디어 사용 시간은 하루 1시간 이내여서 3배 넘게 이용한 셈입니다. 또 3에서 9세 전체 어린이의 57.7%가 생후 24개월 이전에 TV를 시청하고 29.9%는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관련 시세 조종 등이 금지되고 부당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입법 예고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 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금지되고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부당이득액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합니다. 수출이 늘면서 국제교역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도 기존의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수지가 8달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11월 38억 9천만 달러에 이어 12월에는 74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겁니다. 규모도 2배 가까이 불어나 연중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경상수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는 80억 4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3개월째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보면 미국과 동남아로의 수출은 늘었지만 오랜 기간 최대 수출국이었던 중국으로의 수출은 여전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원자재 수입이 대폭 줄어들어 전체 수입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해외 생산 수출도 회복되면서 상품 수출이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상품 수입이 감소세가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서비스 수지에서는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이 줄면서 적자 폭이 커졌고 본원 소득 수지는 국내 기업의 배당 수입이 늘면서 한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처럼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상품 수지가 크게 개선되면서 지난 한 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는 354억 9천만 달러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2022년보다 37% 늘었고 연간 전망치인 300억 달러를 크게 웃돈 수치입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IT 경기가 회복되면서 올해에도 수출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와 내년 흑자 규모를 각각 490억 달러와 590억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 HMM 매각 본계약 협상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하림그룹의 펜오션과 JKL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HMM 매각 협상을 진행했지만 일부 사항 이견으로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림그룹은 HMM의 안정적인 경영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건설적인 의견들을 제시했지만 최종적으로 거래 협상이 무산됐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YTN 뉴스큐 이어가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 전문 채널인 YTN의 최대 주주 변경 신청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오너 리스크 등 각종 부적격성 논란이 이어진 유진그룹 측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되면서 YTN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부 양희력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유진그룹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회사입니까? 1954년에 세워졌고요. 제가 사업을 시작으로 발을 넓혀온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건자재와 유통, 금융, 물류, 레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하는 중견 기업 집단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창의적 인재와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인류 사회에 봉사하는 기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진그룹의 특수목적 법인이죠. 유진 ENT를 YTN 최대 주주로 변경하는 방통위 안건이 이제 승인이 났는데 그런데 최대 주주 자격을 놓고 의견 전부터 굉장히 논란이 일었거든요. 이유가 좀 어디에 있었나요? 아무래도 과거에 일었던 오너 리스크와 무관치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로 2012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유경선 회장 형제가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큰 논란을 낳으면서 특임 검사팀이 투입됐고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사과했습니다.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넘어가서 유경선 회장과 동생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유 회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동생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장검사와 관계가 형사사건의 유리한 처리에 도움될 거라는 불순한 기대를 했다며 유 회장이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망각했다고 쓴소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재판부 판결문까지 들어봤고 지금 말한 대목은 이른바 오너 리스크에 대한 얘기고 자 그런가 하면 유진그룹 여의도 사옥 매입을 놓고도 회장 일가 사익 편취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사건팀에서 취재했던 내용인데요. 네. 한마디로 회장 일가가 계열사를 이용해서 사익을 챙긴다는 의혹 관련입니다. 서울 여의도에 유진그룹 사옥이 있습니다. 15층짜리 건물이고 핵심 계열사인 유진투자증권과 유진기업 등이 입주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소유한 주체가 천안기업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지난 2018년 기준 천안기업 지분의 70% 정도가 유경선 회장 일가로 확인됩니다. 지금은 지분을 조금 내려놓긴 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회장 일가가 최대 주주였던 기업입니다. 여의도 사옥에 입주한 유진 계열사들이 천안기업에 내는 임대료만 해도 1년에 70억 원 정도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회장 일가의 사익 편취 의혹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자 방금 언급해 주신 그 천안기업이 여의도 건물을 산 과정, 이 과정에서도 좀 석연찮은 점이 있다고요? 네, 천안기업이 여의도 사옥을 매입한 시점 2015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 기업의 자본금이 2억, 자산은 14억 원 수준입니다. 이 회사 주소라고 나온 것을 취재진이 가봤는데 직원 한 명의 사무실도 그리 크지 않은 곳입니다. 문제는 이 정도 규모의 회사가 어떻게 여의도 금싸라기 땅에 세워져 있는 그 750억 원짜리 건물을 매입했느냐는 데 있습니다. 취재진이 알아봤더니 총수익 스와프, 이른바 TRS 계약이란 방식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한마디로 상대적으로 더 탄탄한 유진 기업이 보증을 서줘서 투자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내부 금감원도 이런 사태에 주목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확보한 금감원 내부 문건인데요. 개인 사업자인 천안기업의 경영 상황을 보면 자체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유진그룹 회장 일가가 임대 사업을 하는 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수백억 원대 건물을 매입할 수 있게 그룹 차원에서 지원해줬다고 의심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최근엔 계열사인 투자증권에서도 불법 혐의가 포착이 돼서 수사 선상에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역시나 금융감독원에서 발견한 의혹인데 9개 증권사 거래 과정에서 수상한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증권사들이 특정 상품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불법으로 자전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자전 거래는 말하자면 특정한 거래를 내부 안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거를 얘기합니다. 금감원은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고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봤습니다. 9개 증권사 30명 안팎을 검찰에 넘긴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유진그룹 계열사인 유진투자증권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와 함께 지난해 5월입니다. 현직 이사가 주가 조작 사건에 휘말리면서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조만간 마무리된 뒤 조만간 검찰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네, 자 이런 여러 사안들이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유진그룹 측이 YTN의 최대 주주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지금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나요? 네, 언론 노조와 기자협회 모두 한 목소리로 강하게 오늘 방통위의 승인을 규탄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방통위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언론 노조는 방송사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의 필수적인 심사위원회가 재의결 과정에서 생략됐다고 지적하면서 2인체제 방통위의 기형적 구조 속에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취지가 훼손됐다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11월 심사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언급하면서요. 유진 ENT의 유관 사업 경험이 미흡하며 방송 미디어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최다액 출자자로서의 명확한 사업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방송 공적 책임 계획의 구체적,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는데 또 지금은 뭐가 달라졌는지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법적 다툼도 예고했는데 관련 내용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불법, 졸속, 매각에 대해서 끝까지 법적으로 다투겠습니다. 이 불법, 졸속 매각을 주도한 2명의 방통위원과 방통위 실무자들 전부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임기는 유한하지만 공소시효는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책임을 언급한 윤창현 위원장 목소리였는데 한국기자협회 역시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기업 언론 공공성 수호 특별위원회입니다. 성명을 냈는데 한전 KDN과 한국 마사회가 아무런 경영상의 변화가 없는데도 한 달여 만에 지분 보유에서 매각으로 입장이 바뀐 과정, 그 두 기업의 지분 매각 방식이 통매각으로 급변한 이유,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례적이고 신속한 승인 절차, 이 모든 과정에 누가 개입하고 있었는지 너무나 명백하다면서 YTN의 공기업 지분 매각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언론 공기업의 지분을 언론 지분을 좌판의 물건처럼 마구 팔아치운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YTN의 공기업 지분 매각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역사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 역시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 다해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언론 정책에 맞서 싸울 겁니다. YTN을 공영체제로 돌려놓기 위해서 어떤 싸움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네, YTN이 그동안 이제 보도 전문 채널로서 쌓아 올렸던 공정성과 공공성의 가치, 그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지킬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건데 유진그룹과 YTN의 입장이 어떤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방통위 승인 뒤에 유진그룹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주주 승인에 따라 남은 절차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뉴스 전문 채널 YTN이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YTN은 반면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30년간 공적 소유 구조를 유지해온 보도 전문 채널의 경영권이 민간 기업에 넘어가는 것은 우리 언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유진그룹이 최대 주주로서 향후 YTN을 어떻게 운영하고 경영할 것인지 빠른 시일 안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YTN이 오랜 시간 다져온 공정방송의 가치와 또 공익성, 또 공정성을 지키는 일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방통위의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에 대해서 YTN 노조는 다음 주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 서울고등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서 내린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2명의 위원만 참여해서 이루어진 결정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양희력 기자였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청량리 4구역 재개발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지난달에 동대문 구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과장급 공무원이 가족 명의로 된 차명 의심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동대문구청 압수수색은 주택가와 경제진흥과 등 재개발 관련 부서에서 이뤄졌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재개발 업무를 맡은 전현직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가운데 현직 공무원인 최모 과장이 동대문구 안에 있는 또 다른 재개발 지역 2곳에도 차명 의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과장은 앞서 65층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선 청량리 4구역에 모친 이름으로 무허가 건물을 사놓고 분양권을 받았는데 재작년 공공재개발 허가가 난 전흥동 일대에는 동생 명의로 상가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재리 많이 하다가 요즘에 와서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상가 건물을 갖고 있다는 건 거의 그것도 한 2배 정도 떴다고 봐야겠네요. 상가는 2배 정도 있는데 상가 2배? 워낙 싸게 한 거니까. 재개발 초기 단계에 들어간 청량리역 인근 용두동에도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사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을 맡은 공직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이 관련 부동산을 매수할 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같이 살지 않는 직계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샀다면 사실상 규제를 피해갔을 가능성도 보입니다. 최 과장의 차명 부동산 의혹은 동대문구의 다른 재개발 지역에도 퍼져 있을 정도입니다. 동대문구청 과장급이라는 사람이 희흥동하고 전명동에 부동산을 사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재개발 쪽에 많이 다니면서 경찰은 최 과장 등 전현직 공무원이 재개발 관련 부서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등을 대상으로 포렌식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청 최 과장은 오래전에 가족들이 사놓은 부동산이라며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차명 부동산 투자 의혹으로 잡음이 커지자 동대문구청은 이해충돌 방지 서약서 작성 등 유착 관계를 막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성폭력 범죄처벌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고 경찰 신분을 이용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없애려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희망퇴직을 제한받자 회사 기밀 문서들을 빼돌린 뒤 이직한 기업에 공유하고 활용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국내 대기업에서 반도체 회로에 들어가는 소재 제조와 품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A씨는 지난 2022년 희망퇴직을 제한받자 원재료 제작과 품질 관리 자료 등 기밀 문서들을 빼돌렸습니다. 이후 중견기업으로 이직한 A씨는 이 문서들을 사내에 공유하고 회사의 품질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수관 청소에 쓰이는 트랩펑 제조사 백광산업의 전직 대표가 200억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회사 자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면서 금고에서 돈을 꺼내 쓰듯 횡령과 배임이 일상적으로 있었다고 질타했습니다. 네, 위니아 딤체의 오래된 김치 냉장고, 불이 자주 발생하면서 리콜 조치가 됐는데 최근에도 관련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문제의 김치 냉장고가 전국에 10,000대가량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집안 베란다 벽면은 새까맣게 그을렸고 벽과 닿아있던 김치 냉장고는 완전히 탔습니다. 위니아 딤체의 오래된 김치 냉장고에서 불이 난 겁니다. 지난해 서울 개봉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같은 이유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기는 반드시 열이 나는데 전기기기 주변에 먼지가 끼고 얼음이 끼고 하면은 전기기기 내부의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발화가 된다. 최근 부산과 여수에서도 위니아 김치 냉장고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위니아가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한 뚜껑형 김치 냉장고 모델은 툭하면 불이 나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최근 3년간 김치 냉장고 화재 사고 909건 가운데 726건, 거의 80%가 위니아 김치 냉장고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조 일자가 확인된 제품의 94%는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모델입니다. 제조사는 2020년 12월부터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고 정부도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지만 아직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피해자의 67%가 60대 이상 고령자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쓰고 있는 제품이 이제 리콜 대상인지도 모르고 사용하는 거가 있거든요. 해서 해당 연령대가 있는 가정은 좀 리콜 대상 제품 사용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2022년 47,000대에서 2년 만에 20%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아직도 전국에 10,000대가량 남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령층에서 사고가 많은 만큼 이번 설 연휴 부모님 냉장고를 점검해 해당할 경우 반드시 리콜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네, 지난 5일 저녁 7시 15분쯤 경남 통영시 한산면 바닷가 텐트에서 60대 남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형제 관계인 두 사람이 온수 매트를 쓰려고 가스버너를 사용했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7일 부산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통영을 찾았다가 이틀 뒤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이 됐던 화학물질 CMIT와 MIT를 어린이용품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이 된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 환경보건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어린이용품의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환경유해 인자는 노닐페놀 등 4종이고 여기에 CMIT와 MIT, 아조염료류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네, 한국의 매운맛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불닭 양념이나 고추장 등 소스류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알싸한 매운맛의 원천, 국산 소스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소스 수출은 3억 8,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1년 전보다 6%가량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수출 물량은 13만 1,800톤으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K-팝 스타들과 영화 등을 통해 한식이 널리 알려졌고 최근 SNS에서 불닭과 떡볶이 매운 음식 챌린지가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품목별로는 불닭 소스와 불고기, 치킨 양념 등 혼합 양념 소스 수출액이 2억 달러를 넘으며 전체 수출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또 떡볶이의 필수 재료인 고추장 수출도 1년 전보다 18%가량 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수출국도 점차 늘어나 지난해엔 역대 가장 많은 139개 나라에 진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으로의 수출이 21.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중국과 일본 등의 순이었습니다. 소스류 수입액은 3억 1,700만 달러로 5년 연속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식을 넘어 이제는 K소스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이틀 만에 2,60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3% 오른 2,609.58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역시 어제보다 0.61% 오른 811.9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어제보다 0.2원 오른 1,327.8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과천시가 참여합니다. 기후동행카드에 다른 지자체가 참여한 것은 인천시, 김포시, 군포시에 이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세훈 시장과 신계용 과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과천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 협약을 맺고 과천 지역 지하철 4호선 5개 역을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양 도시는 5개 역사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과 적극적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6일 열린 네바다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예비 경선 방식으로 치러진 경선 투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이 손쉽게 승리를 거뒀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개표가 75% 진행된 상황에서 89.6%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일 치러진 민주당 첫 공식 경선인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에서 96.2% 득표율로 압승했습니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4년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면책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고 의사를 밝히며 시간 끌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트럼프 지지자들은 미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 대선 결과를 뒤집고 개표 방해를 시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회 난입을 사주하고 법무부 당국자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압박해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Today, an indictment was unsealed, charging Donald J. Trump with conspiring to defraud the United States, conspiring to disenfranchise voters, and conspiring and attempting to obstruct an official proceeding. 트럼프는 이를 포함해 91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안이 가장 인화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임 기간 공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When they talk about threat to democracy, that's your real threat to democracy. And I feel that as a president, you have to have immunity. Very simple. 하지만 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재임 때나 적용되는 면책 특권이 더 이상 그를 기소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같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형사재판을 11월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전략을 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연방 대법원에 상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Trump is, of course, the Republican frontrunner in the 2024 presidential race, and he and his lawyers are trying hard
to postpone each of his cases as far back as possible, including until after the election, if possible. Jack Smith's team, by contrast, is trying to get this case resolved. 이런 가운데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내란 가담을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사건과 관련해 연방 대법원의 구두 변론이 현지 시간 8일 열립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와 관련한 각종 재판에 대한 최종적 판단이 언제 어떻게 내려질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일대에 사흘째 폭우가 쏟아져 곳곳에서 산사태와 정전, 급류 휩쓸린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LA시 당국에 따르면 현지 시간 6일 시내에서 모두 383건의 산사태가 보고돼 일부 지역은 강제 대피령이 내려지고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또 35채의 건물이 산사태 영향으로 점검이 필요한 상태가 됐고 건물 7채에는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한인타운과 브렌트우드를 중심으로 상업시설을 포함해 7,011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는데 LA 총영사관은 한인 동포나 한국민 피해 사례가 접수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보잉 737 맥스9의 비행 중 동체 구멍 사고는 비행기 조립 시 도어 플러그의 볼트가 누락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현지 시간 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예비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비행기 좌측 중간 출구 도어 플러그 조립 당시의 사진에는 볼트가 빠져 있습니다. 이 보잉이 제출한 이 사진에는 수직 이동 방지 볼트 2개, 전방 상부 가이드 트랙 볼트 1개 등 3개의 고정 볼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 하마스 간 휴전을 성사시키려고 중동을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 하마스는 휴전 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응답이 남아있는데 블링컨 장관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아시안컵을 주최하고 있는 카타르 국왕은 블링컨 국무장관을 만나 축구 이야기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의 중재를 맡고 있는 카타르는 하마스가 휴전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협상안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조만간 타결될 수 있을 거라고 낙관했습니다. يتضمن الرد بعض الملاحظات على الإطار ولكن في مجمله رد إيجابي على الإطار ولكن نظرا لحساسية 블링컨 장관은 협상이 성사되길 바란다면서도 카타르와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And I'll be discussing it with the government of Israel tomorrow. There's still a lot of work to be done, but we continue to believe that an agreement is possible and indeed essential. 바이든 대통령도 아직은 조심스러운 단계라며 낙관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하마스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못해 한참 애먹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There's been a response from the opposition, but yes, I'm sorry, from Hamas, but it seems to be a little over the top.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전달한 휴전안에 대한 반응을 정보기관인 모사드로 보내 분석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 가운데 20%인 32명가량이 이미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최근까지도 하마스의 완전한 제거 없이는 휴전 불가 입장을 천명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블링컨 장관을 만나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친이란 무장단체들에 대한 미국의 보복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이들 대리 세력에 무기와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NBC는 미국과 중동의 당국자 등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동에서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이란이 자신들의 대리 세력에 무기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란의 지원에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미군 주둔 지역을 정확히 공격을 하고 홍해를 지나가는 상선을 표적으로 삼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친이란 후티 반군이 홍해 남부와 에덴만에서 동시 도발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각으로 7일 X에 성명을 올려 후티 반군이 전날 오전 1시 45분부터 오후 4시 반 사이에 홍해 남부와 아덴만을 지나는 선박 등을 향해서 대함 탄도미사일 6발을 쏘았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아덴만에선 후티 반군이 마셜 제도 선적의 그리스 벌크 화물선에 경미한 손상을 입혔지만 보상자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홍해 남부 해역에선 영국 화물선을 노렸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겨냥한 미사일들이 모두 바다로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기후위기에 대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까지 줄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농업 분야는 제외시키면서 농민들의 격렬한 트랙터 시위에 백기를 들었다는 지적입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가상 유례 없는 폭염으로 기후위기를 맞은 유럽 국가들에게 EU 집행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과감히 줄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는 2040년까지 EU 전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90% 감축하라는 겁니다. We've just lived through the hottest summer on record, and we've seen for ourselves the devastation that climate change brings, and sadly ever more in human lives. 하지만 이번 권고안에는 농업 분야에 대한 목표는 아예 삭제됐습니다. 당초 초안에는 농업 분야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5년 대비 30%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는 유럽 각지에서 농민들이 EU의 환경 규제에 맞서 트랙터 시위를 벌이는 등 격렬한 항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앞서 집행위는 농업용 살충제 감축 의무화 법안도 사실상 폐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You deleted everything on agriculture. Please don't make the Dutch mistake. You know that by not talking about the agriculture, it doesn't solve the problems. 집행위가 농민들을 달랠 유화책을 잇따라 내놓은 것은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유럽 각국에서 농민 지지를 등에 업은 이른바 구구 돌풍이 유럽의회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40년까지 온실가스 90% 감축이라는 목표가 확정되기까지 정치적 논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종 목표 설정은 오는 6월 EU 선거 이후 구성될 새로운 EU 위원회와 의회에 달려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에도 북한 동결 자금 120억 원을 해제했다고 미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자국 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도 했는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직후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러시아 은행 계좌가 북한 무기 거래에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현지 시간 6일자 뉴욕타임스 보도입니다. 북한 유령 회사가 최근 친러시아 자치공화국 나모세티아에 있는 러시아 은행에 계좌를 개설했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제재로 국제금융망에서 퇴출당한 북한의 복귀를 도운 셈입니다. 러시아는 자국 금융기관에 묶여있던 북한 자금 3천만 달러 가운데 900만 달러, 약 120억 원 인출도 허용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북한은 인출한 돈으로 원유를 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을 치르는 러시아에 무기를 이전한 뒤에 나왔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 최대 250만 발가량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We condemn the DPRK for providing Russia with this military equipment, which will be used to attack Ukrainian cities, kill Ukrainian civilians, and further Russia's illegitimate war.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기 제공 대가로 금융 제재에서 숨통이 트이는 것뿐 아니라 러시아 첨단 군사 기술 이전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t is concerning. Deeply, it is symbiotic, providing sanctions evading materials and potentially high-end technology to North Korea. 지난달 중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푸틴 대통령 면담으로 가시화된 푸틴 방북을 통해 러시아 미사일 기술 이전 등 무기 지원 확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종교단체인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허위사실이 포함됐다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아가동산 그리고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3억 원을 배상하라면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엔 김 씨가 뜻을 거스르는 신도가 있으면 다른 신도를 시켜 폭행에 숨지게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가동산 측은 김 씨가 이미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살인범처럼 묘사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올해는 개나리와 진달래 같은 봄꽃을 평년보다 최대 일주일 정도 일찍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민간 기상업체인 K웨더가 봄꽃 개화에 영향을 주는 2에서 3월 기온이 예년보다 높아 봄꽃이 평년보다 3일에서 7일 정도 빠르게 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개나리는 다음 달 12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부산 12일, 광주 16일, 대전 20일, 서울은 21일에 개화하겠습니다. 진달래도 다음 달 10일 제주도에서 개화하기 시작을 해 부산이 15일, 서울과 대전에선 22일쯤 필 것으로 보입니다. 봄꽃의 절정 시기는 개화 일주일 뒤로 서울은 3월 말이 될 전망입니다. KBL이 재정위원회를 열어 비신사적 행동과 KBL 비방 행위로 회부된 울산의 프림에게 제재금 23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프림은 지난 2일 DB와의 홈경기에서 3쿼터 중 연속 테크니컬 파울을 받고 퇴장당하면서 코트에 침을 뱉으며 항의했고 이후 SNS에 비속어로 KBL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징계 대상이 됐습니다. KBL은 또 3일 SK와의 경기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심판진이 소속팀 KT에 불리한 판정을 했다고 비방한 페리스 베스에게는 제재금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연일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심한 추위는 없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웃돌겠고요. 낮 기온은 6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강원도와 경북 북부지방에는 새벽까지 약하게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충청 이남 내륙으로는 안개가 매우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경기 남부와 충청의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2도, 대전 영하 4도, 광주와 대구도 영하 2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1에서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6도, 전주 7도, 부산은 11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에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공기가 탁한 날이 많겠고요. 설 당일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